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류가족 민기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STO 관련 입법상 쟁점 및 국내 사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STO 관련 입법상 쟁점 그리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STO 국내 사례인데 STO 관련 입법상 쟁점은 지난 2월 금융에서 입법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많이 알려져 있는 데다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TO 관련해서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규제 범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과연 토큰 증권에 해당되는가, 즉 증권형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규제 범위,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가상자산이 토큰형에 해당되는지가 입법 사항은 아니고 법률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아마 가장 시장에서 커다랗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 자리에 비워서 피력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혜의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서 가상자산에서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SEC 규제 사례를 보면 이제 먼치 사례의 경우에 먼치사가 토큰 가치 상승 노력을 약속했고 구매자도 이를 기대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인 먼 토큰도 투자 계획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사례 역시 지불형 토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의 구성 요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호혜의 기준과 동일한지 여부에 의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투자계약 증권의 구성 요건은 크게 금전 등의 투자, 공동사업, 그리고 타인의 노력, 손익의 기속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 앞에 세 가지는 호혜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손익의 기속과 관련돼서 호혜의 기준은 제3자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기대만 있으면 되는데 반해 자본시장법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호혜의 기준상 투자계약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보입니다. 일단 호혜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과연 그럼 가상자산이 증권일까? 그럴 때 일반적인 수익 분배, 수익을 분배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투자계약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이나 지불형 가상자산과 같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 일반적으로 차익실현형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구매자들 전매 차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을 차익 실현하는 가정사를 표현하고 그 경우에도 과연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용어를 만들어 봤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순수 유틸리티형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지불형 가상자산은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형 가상자산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가상형 투자자들은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 이런 이익의 기대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어서 호혜 기준상에 간다면 보통 증권으로 보고 있고 SEC가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개발자가 ICO 없이 자신의 자금으로 개발해서 선채굴한 후에 더 이상 가상자산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고 채굴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것인데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 증권에 해당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증권에 해당된다는 견해, 즉 SE처럼 광범하게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견해의 중간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형 이제 가상자산의 경우에 구매자가 보통 가상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발행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계획, 이걸 신뢰에 거서 전매차를 기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증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달에 조각투자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세부적인 예시로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 가격 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보면은 금융위가 SH처럼 좀 넓게 증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2023년 2월에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한 예시로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성의 권리 요건이 인정되는 사례로 주로 다 수익을 공유하는 사례만 열거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약간의 견해를 바꿔서 수익 분배한 가상자산만 증권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의 예시로 발행인의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 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익실현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아직도 정확하게 차익실현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본시장의 가상자산 주권성 여부는 결국 수익분배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에 해당되는가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차익실현 가상자산인데 마지막 요건인 손익의 기속 요건, 이제 이걸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손익의 기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결국 이 손익의 기속을 이익 분배로 좁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호혜 기준상의 이익 이대로 넓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걸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이거를 이익 분배로만 좁게 해석된다면은 좀 문헌에 비춰봐서 너무 지나치게 축소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것을 호의 기준처럼 이익의 기대랑 차이가 없다고 보는 역시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차익실현 가상자산의 경우에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요건은 어떤 걸 봐야 할 것인지가 핵심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 등과 구매자 사이에 어떤 가상자산,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내가 관리해줘서 내가 전매 차익을 주겠다, 이런 명시적인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증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드물거든요. 근데 그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그와 관련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손익의 기속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그걸 보면은 아마 전매 차익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유통량을 발행자 등이 유통량을 조절한다면 실제로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구매자 자체가 전매 차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제 발행해갖고 판매하는 경우에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확산시키겠다는 어떤 백서에다가 많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사실은 구매를 하는데, 그 경우에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우리는 청사진을 제시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라면은 뭔가 어떤 계약 증권을 볼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속한, 그러니까 백서에 제시한 내용이 구매자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은 그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판매자나 발행자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전매 차익이 귀속가 된다는 점에서 투자계약 정권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STO 국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퀀텀 알리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거래에 기초해서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제 구분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양도한 구분 소유권의 가치만큼 이제 현금을 수령해서 최대 30년까지 주택에 거주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퀀텀 알리는 서로 다른 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섞어서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EQR이라는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증권형 토큰의 소유자로서 퀀텀 알리로부터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고요. 그리고 퀀텀 알리의 수익 구조는 현재와 미래 부동산 지분 가치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알리가 10%만큼 구분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차후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실제로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의 15%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고 있고, 증권형 토큰의 가치는 이러한 유동화 또는 판매 실적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 퀀텀 알리는 분기별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마스터월크스 사례입니다. 이는 미술품 조각투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자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SC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마스터월크스가 선구매한 이제 미술품 지분은 SC에 토큰화 증권으로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는 작품별 유한 책임 회사의 클래스 A 주식을 구입하고 클래스 B 주식은 마스터월크스의 완전 자회사인 마스터월크스 갤러리 유한 책임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2차 시장에서 유한 책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판매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투자자는 마스터월크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2차 시장에서 유한 책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싱가포르의 ADDX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X테크라는 회사가 설립해서 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을 받은 STO 플랫폼입니다. 2019년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ICH 제네시스의 회사채를 블랙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했습니다. 2021년 1월 샌드박스를 졸업했고 정식 허가를 받음으로써 자본시장 내 최초의 디지털 증권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모 상품을 유통하는 멀티 자산 플랫폼인데, 프리 IPO 기업 등의 어떤 사모 주식이나 사모 펀드, 심지어 와인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사모 방식으로 투자되는 자산들이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 유통됩니다. 20여 개 증권형 토큰이 상장되어 있으며 40개국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 자산 운영이 2020년에 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2회에 걸쳐 투자에 참여했고, KB증권은 시리즈 B 투자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SBI 그룹의 STO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자회사인 SBI e스포츠의 보통주를 STO 방식으로 발행했습니다. SBI 그룹은 신설된 e스포츠 자회사의 자금다자를 위해 보통주를 발행했는데요. 온라인 증권 자회사인 SBI 증권이 STO를 진행하고 주관사는 SBI 홀딩스가 담당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1000개를 개당 5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SBI 증권이 또 자사 채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국내 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통구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토큰 증권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STO 규제 범위는 현재 유통 중인 차익 실현형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금융위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과연 차익 실현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는데,
금융위원회가 좀 명시적으로 차익 실현 관련 자산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떤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